박영수는 30년 동안 한 은행의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꼼꼼했고 손님에게는 늘 정중했죠. 그런 그가 정년을 맞이하던 날 동료들은 케이크를 건네며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퇴직금 통장에는 2억 원이 찍혔습니다. 오랜 적금까지 더하니 3억 원이 됐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통장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중얼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며칠 뒤 친구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무인 편의점이 대세야. 직원 없어도 돌아가고 월 순이익이 600만 원이라더라. 그 한마디가 영수의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날 프랜차이즈 본사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광고 영상 속 점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매장은 깨끗하고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노트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전기요금, 물품비, 본사 수수료까지 꼼꼼히 따져보니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본사 직원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만 버티면 안정됩니다. 지금이 투자할 기회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한미정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제 쉬운 장사를 해보자. 무인 매장이면 인건비도 안 들어. 미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대꾸했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영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요즘은 다 시스템이잖아. 걱정 마. 며칠 동안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아침 식탁에서 결심을 말했습니다. 미정아, 계약하려고.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미정은 한숨을 쉬며 말없이 밥을 뜨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본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점포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로 정했습니다. 입주민이 많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 영수는 매일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픈날 매장은 밝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어왔고 첫날 매출은 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될 거야.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점포 운영이 안정적이시네요. 두 번째 매장을 내시면 수익이 2배로 늘 겁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불안보다 욕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통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두 번째 매장을 연 지 한 달이 지나자 영수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던 손님이 보이지 않았고 매출표의 숫자는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근처 골목에 새로운 무인 편의점 간판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경쟁이 시작됐구나. POS 기계는 자주 멈췄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 손님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점주님, 현장 점검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 같은 본사라던 그들의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출은 점점 늘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관리비,
전기요금, 그리고 본사에서 매달 청구하는 유지비까지 쉴 새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 미정은 가계부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잖아요. 영수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힘든 것뿐이야. 곧 회복돼. 그러나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새벽까지 매장 CCTV를 돌려봤습니다. 손님이 오가는 시간대를 분석하고 진열대 위치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물건을 옮기고 청소를 하며 이 정도 성실함이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계산기가 멈춰서고 냉장고에 불이 꺼졌습니다. 냉동식품이 녹아내리고 음료는 미지근했습니다. 손님 몇 명은 계산도 못한 채 물건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는 당황해 본사에 연락했지만 기술팀은 내일 방문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며칠 후 월세가 연체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이야.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내는 예금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써요. 당장 월세부터 막아야죠. 영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퇴직 전 자신이 일하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영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 잠깐 어려울 뿐이야. 은행을 나서며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야.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숨만 쉬었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그의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매장 안은 찜통처럼 달궈졌습니다. 냉방기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음료가 상했고 손님들은 불쾌한 얼굴로 계산대 앞을 떠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따뜻한 음료를 팔아요? 손님이 남긴 말이 영수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는 곧장 본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매뉴얼처럼 답했습니다. AS 접수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순차적이라는 말은 한 달이 넘도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SNS에는 혹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위생적이다, 냄새가 난다는 말이 퍼지며 매장의 평판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하루 매출은 3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냉장고를 손수 고치려다 손에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휴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빨라. 그 말처럼 그는 새벽까지 진열대를 닫고 CCTV를 확인하며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어떤 도움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비 청구서만 꼬박꼬박 도착했습니다. 그는 본사 담당자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혼자 버텨야 해요?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 한마디에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점주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하며 하소연을 나눴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뒷돈을 주고 냉장고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카드 결제일을 맞추지 못해 연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번째 매장의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2달째 월세가 밀렸어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영수는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불빛이 꺼지던 순간 그는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게 문 닫게 생겼어.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버텨요.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받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돌아설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영수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 나 잠깐 따로 지낼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텅 빈 숫자 아래로 마이너스 498만 원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화면을 지운 채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서는 여름비가 천천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박영수는 무너진 매장 한켠에서 홀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폐점 통보를 받은 첫 번째 점포의 유리문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한 번쯤 그 글씨를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손끝에 닿는 먼지와 눅눅한 공기가 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맞으시죠? 저도 피해 점주입니다. 단체방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국의 점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방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고장으로 손실 500만 원, 본사에서 리베이트 챙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그들 중 한 명인 김도연을 직접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노트북을 열어 회계장부 사본을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본사 내부에서 빼돌린 자료예요. 가맹비 일부가 허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영수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영수증, 계약서가 겹쳐질수록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김도형과 함께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기자는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자료를 정리해 익명 제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곧 영수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라지듯 구겨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둬요. 괜히 더 다치면 어떡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단체방의 점주 몇 명이 두려움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감당 못해요. 소송 걸리면 끝이에요. 남은 사람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는 폐점된 매장 안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기자회견 11월 3일. 볼펜 끝이 눌려 종이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덜컥거렸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반짝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아침, 회색 하늘 아래 본사 건물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취재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박영수는 낡은 정장에 구겨진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도현과 몇몇 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피해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김도연이 노트북을 열어 회계 자료를 공개하자 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가맹비, 리베이트 내역, 조작된 광고비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본사 관계자는 굳은 얼굴로 나타나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곧 허위 주장에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전국 뉴스 첫머리에 무인 매장 점주들, 본사 횡포 폭로라는 제목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고 여론은 급격히 점주들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피해 점주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피로에 찌든 얼굴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이은 취재와 긴장으로 혈압이 치솟았던 겁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쉽게 쉬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흐린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미정이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 했어.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의 불법 리베이트와 허위 광고가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포털에는 정의 구현, 가맹점주의 용기 같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그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은 가맹계약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사는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받았고 피해 점주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뉴스에서 사회부 기자는 차분히 말했다. 이 사건은 무인점포 산업 구조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승리의 기쁨보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점포도, 저축도, 평온한 일상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깊은 피로뿐이었습니다. 병원 퇴원 날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점주들의 승리로 끝났지만 박영수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맹계약 일부 무효라는 결과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남은 빚은 5억 원이었고 재산이라 부를 만한 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던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겠습니까?
직원의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집에는 법원 서류와 압류 통보서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떠나야겠네. 아내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날 낡은 소파 위에는 영수의 예전 근무 명패와 명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낮에도 어둑했고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그곳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사들고 돌아와 손질을 도왔습니다.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가운 물에 물을 씻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하루는 신문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로운 점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의보다 밥벌이가 더 급한 나이라서요. 기자는 그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본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수많은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뉴스 속 본사 임원들은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화면을 보며 미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결국 세상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한 달 후 그는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좁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로는 쌓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젠 누구 탓도 하지 말자. 내가 다시 세우는 거야. 그렇게 그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반찬 가게 장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손가락 끝에 연고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도 다 상했네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습기로 젖은 벽에도 빛이 닿자 희미하게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영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박영수는 어느 날 새벽 시장 일을 마친 뒤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았고 반지하 방세는 다음 달까지 겨우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포차 구상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시장 근처 공터를 빌렸습니다. 허름했지만 전기만 연결하면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을 구해 직접 세웠고 중고 냉장고를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국밥, 순대, 김치 그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내놓았습니다. 추운 새벽 일용직 노동자 한 무리가 포차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에 발길을 멈춘 겁니다. 사장님, 여기 따뜻한 거 한 그릇이요. 그 한마디에 영수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손님은 한 입 먹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매상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국물을 다시 끓이고 포차 앞을 쓸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누구 탓도 안 해. 끝까지 내 책임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새벽마다 들르던 손님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심국밥집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이름은 금세 시장에 퍼졌습니다. 김도연이 포차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이겼네요, 박 사장님. 그는 웃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김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국밥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래도 맛있네요. 그 말에 영수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장사가 끝난 뒤 포차 불빛이 꺼졌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나타나 도와드릴게요라며 남은 식기를 챙겼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제 그릇에서 흘러나온 국물 자국을 닦으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두 손으로 세운 가게 같네. 새벽 하늘에는 희미한 여명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는 다시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자리한 진심국밥집은 이제 작은 상가 안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허름했던 천막 대신 깨끗한 유리문이 달렸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박영수가 국자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아침 6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 진하네요. 영수는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사골을 오래 끓였어요. 좀 진하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영수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번졌습니다. 벽 한편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 실패 후 다시 일어선 60대 창업가. 기자가 다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사람들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이면 그걸로 됐습니다. 아들 준호는 결혼 후에도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계산을 도와주고 식탁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어깨를 슬쩍 주물렀습니다. 아버지, 이젠 좀 쉬셔도 돼요. 영수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손맛이 남았어. 점심 무렵 잠시 손님이 끊기자 그는 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따뜻하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기 국밥집 맛있다더라 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 미정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젠 진짜 평온하네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여요. 커피 향과 국물 냄새가 섞여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문득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정장을 입고 있던 시절, 어두운 무인 매장 앞에서 CCTV를 바라보던 밤, 그리고 첫 국밥을 팔던 새벽. 그 모든 시간이 파도처럼 스쳐갔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난 저녁, 그는 조용히 식탁을 닦았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손에 새겨진 굳은 살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인생은 버티는 사람의 것이지요.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새벽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하고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